네, 오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이다. 더비할 시간이 없다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정쟁이 아니라 민생을 논의하자. 이렇게 꽤 강한 메시지들을 쏟아냈는데요. 대변인님, 장동혁 대표가 이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굳이 또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골든타임이라는 게 결국은 그 컨셉이 이 시간을 지나게 되면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른바 우리가 어떤 인명을 구조할 때도 골든타임이라는 건 그 시간 안에 구조를 하면 살릴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구조를 하면은 사실상 소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관세 협상도 사실상 지금 왜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켜주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이건 사실은 원만히 통과되기가 어렵거든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에도 이 부동산 정책이 잘못 시행이 되게 되고 잘못된 정책이 지속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으로 돌아가는데,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야당이 나몰라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 결국은 뭐 야당의 국민이 따로 있고 여당의 국민이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어떤 그 국민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야당도 이제는 어떤 그 정치 협의체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겠다라는, 협조할 부분에서 협조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로 우리가 읽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실패가 쌓여서 되돌릴 수 없기 전에 야당과 협조를 통해서, 야당과의 어떤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정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정정을 하고 또 바로잡을 수 있는 부분, 혹은 뭔가 함께 뭐 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 같이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상력을 좀 펼쳐보자면 명청대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리다라고도 발언했고,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아예 법으로 못 박아버리자라고 국회에 공을 던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여당에서는 아무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고,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가 뭐 이따가 후술할 1인 1표제나 합당 문제나 기타 등등 문제 때문에 어떠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이나 안건에 대해서 정청래계 의원들은 좀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 법안이 통과되려면 어떠한 인원수가 필요한데 여기에 국민의힘이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그게 지금 골든타이밍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같이 잡아보자. 이렇기 때문에 골든타이밍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한 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상력을 발휘해봤습니다. 네, 상상력으로 명청대전의 연장선상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뭐 이 골든타임이라는 용어를 써서 손해볼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뭐 이 영수회담을 과연 대통령실이 수용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수용 절대 안 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뭐 물론 저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이지만은 그럼 이 정부의 정책이 잘 안 됐다.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의견이 개진한 것을 더 확실하게 어필할 수 있는 거고, 정부 성과가 좀 낮다고 해서 뭐 골든타임이라는 용어 쓴 게 전혀 손해가 안 되고, 뭐 어떤 의미로도 또 이게 헤드라이드는 어디든 뭐 박히기 좋은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전략적으로 썼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런, 근데 장동혁 대표가 이런 그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이제는 본인이 이제 팔로워가 아니라 프론티어로 좀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단식에 대해서, 이번 단식에 대해서 막 되게 의미 깊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저도 진정성은 봤지만은 사실은 너무 짧은 기간이었고, 물론 진정성 있게 단식을 하면은 그 기간 이상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근데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얻어낸 대가가 별로 없다, 왜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평도 있는데, 그렇게 하게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계속 윤 어게인에게 조금 더 호소하거나 그런 측면이 더 강했다면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이제 내 말을 따라라, 오히려 너희들의 지지로 인해서 감사해졌으니까, 어느 정도 내 지위를 공고히 했으니까, 이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내가 나갈 때 이제 좀 따라와달라, 이제 더 거대 담론을 얘기하고 그러자, 이런 의미에서 좀 이런 행동에 나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장동혁 대표의 적극적인 당 대표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연 이 영수회담을 받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영수회담을 8차례나 제안했다라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이른바 대통령의 결자 해지를 압박하는 전략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영수회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선결 조건이 있는 게, 지금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3가지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3대 특검 중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 특검 정도는 한 수 접어야지 영수회담을 만날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영수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영수회담 할 때 생중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 좋아하지 않습니까? 국무회의에서도 호통치면서 생중계를 하는데 이 영수회담도 국민들 앞에서 낱낱이 물론 비공개할 건 비공개하겠지만 낱낱이 어느 정도 생중계를 하면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저도 영수회담은 열릴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 정부 때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줄기차게 요구를 해가지고 결국 영수회담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나온 보도를 종합을 해보면 홍익표 정무수석을 만나가지고 영수회담에 대해서 조율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청와대 입장에서도 영수회담을 임하려면은 국민의힘이 좀 해줘야 되는 여러 가지가 아까 우리 강대규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뭐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받아봤을 때 수용 가능하냐, 가능한 폭이냐 이런 것들 좀 따져보겠죠. 또한 반면에 국민의힘에서 당연히 이것만큼은 우리가 영수회담 때 강하게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들, 포기할 수 없는 건 이런 겁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그 단식 투쟁을 해서 얻은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사실은 우리가 좀 이걸 길게 봐야 되는 어떤 긴 호흡의 투쟁이다라고 보고 그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이 김경시 의원의 어떤 그 공천 비리, 이 공천 뇌물에 관련된 정치인들의 이름이 벌써 엄청나게 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특대형 게이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요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근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전국을 보면은 네. 뭐 정청래와 조국의 합당이다 뭐다 여기에 또 김어준까지 참전을 하면서 전국의 주도권이 이재명이 뭔가 주도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정청래라든가 조국이라든가 김어준이 지금 진보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회자가 되면서 주도권을 좀 뺏긴 모양이거든요. 여기서 다시 본인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고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걸 강조하려면은 영수회담을 받는 게 훨씬 나은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뭐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국정 주도권을 나누자라는 요구로 비춰질 수도 있다. 그래서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사실 거기에 동감하고 그래서 저는 영수회담 안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당내 정리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 약간 다른 얘기로 요번에 금감원 같은 경우도 인지수사권도 주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좀 다시 얘기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최대한 챙기고 싶어 해요. 그런데 당이 지금 안 도와주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든 뭔가 조금 더 자기의 영향력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강하게 그 당에서 이제 뭐 1인 1투표제인가요? 그렇게 해서 하고 계속적으로 그 친명 세력보다는 뭐 다른 세력들이 이렇게 좀 더 세를 부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네. 여기서 영수회담 받겠다. 그러면은 민주당 코어층들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악처럼 보고 있는 게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수회담 받으면 갑자기 이재명이 소위 말하는 그 수박이 돼버리거나 막 이상하게 돼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고려해서 저는 뭐 다만 이제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니까 어느 영수회담을 어쨌든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나 최소한의 그런 건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사실 장 대표가 이번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물가나 환율 같은 민생 문제뿐만 아니라 특검 추진 같은 이런 민감한 현안까지도 좀 같이 보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영수회담을 제안하는 그런 모양을 취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실정들을 짚는 거거든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완전히 고물가 시대를 살고 있고 특히나 설을 앞둔 시점에서 물가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설 밥상에 올라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국민들한테는 고스란히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고 결국 설 연휴 내내 국민들은 이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 모여 앉으면 사람들은 밥 먹고 결국은 다 전국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한 것들이 이 설랑 밥상의 어떤 그 주 메뉴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 그러니까 이게 코끼리를 보지 말자라고 해서 사람들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면 코끼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영수회담의 의제로서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받아안는 시각은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야당이 제기를 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그리고 대통령실이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뭔가 소명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협력에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그런 와중에 물가는 잡히지 않고 이제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잡히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면 이게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은 저는 결국은 설날 이후에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민심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점을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장 대표가 내놓은 또 하나의 제안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요,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서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를 구성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 정부위원회나 또 아니면 국회 특위와는 좀 달라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좀 어떤 권한이나 기능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법률적인 권한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혹은 또 현직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TF가 돼야 되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했던 교수단체 대표 연설이 저는 하나하나가 다 와닿았지만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지방 소멸을 몸소 느끼는 사람으로서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어요. 뭐냐 하면 청사가 이전한다고 지방 소멸이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이 가야 된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기업들 중에 지방으로 내려가면 법인세를 제로로 해주는 거를 검토해야 된다. 네, 법인세 예, 제로했고 또 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10년 이상 있을 때 그 가업 승계를 한다면 가업 승계에 대해서 상속세의 부담도 낮춰줘야 된다.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정부 여당 민주당에서 그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 서울대를 10개를 만들겠다. 전국에 있는 모든 국립대 이름을 서울대로 바꾸겠다.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장동혁 대표의 주장이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를 만든다면 이거는 양당만 주최할 게 아니라 개혁신당에서도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개혁신당도 들어오고 또 진보당도 들어오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다 협치를 해가지고 하는 TF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은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제 개혁신당의 뭐 정책을 논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근데 당연히 TF 너무 취지가 좋죠. 그런데 솔직히 뭐 제가 너무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걸 수 있지만은 실질적인 뭐가 되겠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이거 공개적으로 내버리면은 민주당이 좋은 것 같으면 자기네들이 할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자기들 주도로 하고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제안한 거는 묻히고 그러니까 이런 걸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사실은 그 실무 단계나 어쨌든 간에 그래도 협치라는 게 아예 사라진 건 아닐 테니까 좀 뭔가 좀 얘기가 돼서 나중에 실효적으로 뭔가 행사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빵 터뜨리는 게 좋지. 지금 근데 뭐 어쩌면 장동혁 대표는 어차피 안 될 걸 알고 계속 그 의제를 던져가지고서 자기가 이제 프론티어로 더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걸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제안 자체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뭐 당연히 인구 소멸 어쨌든 맞고 지방 소멸 맞고 뭐 이거 당연히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니까 뭐 이 취지에 맞춰서 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방 소멸 문제 정말 심각한데 이 대한민국 리노베이션 TF 이거 꼭 잘 추진되길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시 영수회담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장 대표가 영수회담 제안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말로 또 강조도 했습니다. 요즘 여야의 대치가 정말 극심한 상황인데 실제로 좀 협치가 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동혁 대표 해당 발언에 대해서 아마 많은 언론 기사에 어떤 헤드라인으로 실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야당 대표가 여당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발언은 이재명 정부는 이런 말을 본인이 야당 시절 때 이런 말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정치가 너무나 양극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왼수 보듯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같은 국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화가 안 되고 있고 사실상 한쪽이 완전히 소멸해야 다른 쪽의 어떤 존재 가치가 더 생기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의 어떤 극단화 현상은 결국은 그 안에서 합리적인 의견들이 다 묻히고 양쪽의 가장 강한 목소리만 살아남는 구도로 가기 때문에 정치 전반으로 봤을 때 이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가 죽는 과정이거든요.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대표가 다시금 우리가 협치와 협력과 또 상식의 어떤 그 시대를 좀 돌아가자라는 그런 굉장히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이 시대의 어떤 중요한 담론을 제시를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걸 좀 정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나쁘게 들리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건 사실은 국민의힘보다는 다른 세력일 수도 있다라는 걸 있죠. 의도적으로 지금 내비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른바 뭐 그 친청 세력 또 아니면 조국당과의 합당을 통해서 조국을 다음 대통령으로 만들고 뭐 정청래가 총선 당대표를 맡겠다 이런 전략은 그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성공보다 본인들의 어떤 집권이나 본인들의 어떤 총선에 대한 공천권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대놓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서 펌프질을 하는 김어준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좀 난이도가 높게 느껴질 거예요. 전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때 국민의힘이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전략적으로 나쁠 게 없다. 우리는 손해볼 게 없거든요.
받으면 그만, 안 받아도 그만입니다. 이게 저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좀 주로 자주 보는데 대부분 지루하거나 교과서적인 얘기를 반복하거나 그런 것이 많았는데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아 오늘 연설문은 장동혁 대표가 직접 썼겠구나, 직접 관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지루했던 이유는 당대표실에서 막 써준 다음에 검토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연설을 잘하시는 분들의 그 연설을 보면 직접 쓴 티가 나는데 나는 이재명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이 좌절을 했던 순간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장을 보면서 이건 장동혁 대표의 진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협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사실 많이 협치를 하고 있죠. 가끔 이제 민주당 쪽 패널들이 발목 잡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작년 12월 2일에 예산 통과도 다 협치를 했고요. 그렇죠.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국회의원 수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협치가 이루어진다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화답할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에 화답을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제 말씀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화답을 기다려야 할 텐데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번 영수회담에 대해서 거절을 하거나 아예 무응답으로 일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뭘 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뭘 사실은 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네, 왜냐하면은 솔직히 소수당이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방선거 때까지 특히 정치인들은 그렇더라고요. 뭐를 해서 자기 존재감을 다 드러내려고 하고 막 그런데 그게 실제 사실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지금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은 그 중심 화제들이 다 민주당의 이슈들이 될 겁니다. 근데 민주당 이슈들이 좋은 것들만 될 수가 없거든요. 당연하게 나쁜 얘기가 나오고 노출도가 증가하는 거는 사실은 그에 따른 피로감도 증가하고 비호감도 증가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굳이 어차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뭐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노출도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국민의힘의 뭐 개혁신당도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타당의 그 호감도나 선호도가 올라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뭘 엄청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좀 관망하는 것도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이재명 대표도 8번 제안한 것처럼 국민의힘도 8번 제안해야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이번 주말 내로 설 전에 이거 네. 정말로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기가 막히게 제안했던 것이 설 전에 바로 설 민심 여론조사 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영수회담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찬반 투표 돌릴 거예요. 네. 그럼 거기서 국민들의 여론이 나오겠죠. 그 여론이 만약에 국민들도 기본적으로 여야가 협치하고 화합하는 걸 바랍니다. 일단은 만나는 걸 바래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70% 이상, 뭐 80%가 영수회담을 만나는 게 맞다라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실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방금 전에 나왔는데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한 탈당 권유 처분이 자동으로 열흘이 지나서 제명 수순을 밟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제명을 당하게 되면은 본인이 그 열흘 동안에 탈당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향후 5년 동안은 복당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나중에 5년이 지난 뒤에 복당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당에서 제명당한 인사이기 때문에 그 복당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울 거고요. 많은 부분에서 아마 페널티가 있을 거다. 저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김종혁 전 최고가 뭐 가처분을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이런 수순으로 물러나게 된다면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어려울 거다. 하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뭐 나중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그리고 그를 위시한 세력들 이른바 친한계라고 부르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은 징계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현진 의원에 대한 어떤 그 윤리위에 제소가 들어갔고요. 이른바 유권자의 어떤 그 손녀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도배를 하면서 특정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공격을 유도한 일이라든가 혹은 정성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 신분을 가지고 지나치게 의원이 아닌 사람들,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갑질이라든가 막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는 이유로 지금 제소가 들어가거나 혹은 제소가 될 예정이거든요. 뭐 친한계에서는 이건 뭐 친한계에 대한 조직적인 탄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라든가 혹은 이런 여러 가지 제소라든가 윤리위에 이 진정을 넣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겁니다.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정확히 그들이 어떤 행위를 했고 그 행위가 해당 행위에 해당하고
그리고 해당 행위를 들여다봤을 때 제명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모든 절차와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소명 기회도 드렸고 해서 저희는 아무런 법적 하자 없이 제명 절차를 거쳤다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